급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저녁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경의 몸이 급하게 앞으로 쏠렸다가 다시 뒤로 젖혀졌어요. 차가 비스듬히 기울어지며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갑자기 아이가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뒷좌석에 앉아있던 태경에게 물었습니다. 태경은 재빨리 앞을 내다보았어요.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태경은 서둘러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는 작은 소녀가 주저앉아 있었어요. 아이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가까이 다가간 태경은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태경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과연 태경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리고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태경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이 우연한 사고가 태경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거라는 것을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모여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골목길. 윤태경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골목 안쪽을 둘러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낡은 간판, 빛바랜 메뉴판, 그리고 그 앞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들. 금성분식이라는 간판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태경은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떡볶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어서 오세요. 분식집 주인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경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 자리로 향했어요.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주문을 마친 태경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벽에 붙은 메뉴판도, 테이블 위에 놓인 양념통도, 창가에 걸린 노란 커튼도, 손때 묻은 테이블을 바라보며 태경은 역게 미소 지었어요. 그때도 이 자리였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태경은 젓가락을 들어 떡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매콤달콤한 맛. 그는 천천히 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던 아내의 모습, 떡볶이가 너무 맵다며 물을 벌컥벌컥 마시던 아들의 얼굴, 세 식구가 나란히 앉아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떠들던 그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 재현은 세상을 떠났고 아내 정옥은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태경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이젠 혼자구나. 그때였습니다. 분식집 문이 열리며 작은 그림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태경의 옆 테이블로 다가와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소유야. 왔구나. 분식집 주인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떡볶이? 네. 알았어. 금방 해줄게. 주인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태경은 무심코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조금 작은 듯한 옷. 어딘가 그늘진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 앞에도 떡볶이가 놓였어요. 소유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어 떡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입을 벌렸어요. 매워요. 주인이 웃으며 복숭아 맛 음료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게 덜 맵게 해준다니까. 소유는 음료수를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떡볶이가 안 매우면 무슨 맛으로 먹어요. 주인은 피식 웃으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유는 여전히 매워하면서도
떡볶이를 열심히 먹기 시작했어요. 입을 벌리고 후후 불면서도 다시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더. 태경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그대로 멈췄어요. 아들 재현이도 저랬습니다. 매운 걸 잘 먹지 못하면서도 떡볶이만은 꼭 매워야 한다고 했어요. 아빠, 떡볶이가 안 매우면 무슨 맛으로 먹어요? 그 말을 할 때에 재현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태경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아려왔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아들의 모습이 저 소녀에게 겹쳐 보였어요. 소유는 떡볶이를 다 먹고 음료수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태경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저 아이에게도 사연이 있겠지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 분식집을 찾아와 떡볶이를 먹는 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분식집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중년 남자 하나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소유, 너 여기 있었구나. 남자의 목소리가 분식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유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작은 몸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외삼촌. 아이의 외삼촌이라는 남자는 소유에게 성큼 다가가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어요. 집에 있으라고 했지? 왜 맘대로 나와? 집에 가자. 남자는 소유를 끌어당겼습니다. 소유는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저항했어요. 작은 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았지만 상진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소유가 도움을 청하는 눈빛으로 분식집 주인을 쳐다봤지만 주인도 난처한 표정으로 우물쭈물할 뿐이었어요. 태경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상진이 멈춰서서 태경을 쳐다보았어요. 뭡니까? 태경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싫다는데 왜 이렇게 거칠게 다루십니까? 상진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이 애는 제 조카예요. 제가 외삼촌이라고요.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니까 비키세요. 태경은 소유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유는 떨리는 눈으로 태경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도와달라는 무언의 눈빛. 하지만 상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이의 가족이 아이를 데려가겠다는데 태경이 끼어들 명분이 없었어요. 외삼촌이시라면 좀 더 부드럽게 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당신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예요? 상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집안일에 남이 왜 간섭해요? 비키라니까요. 상진은 태경을 밀치듯 지나가 소유의 팔을 더 세게 잡아 끌었어요. 태경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맞고 싶었어요. 저 아이를 저런 사람에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식집 문이 닫혔습니다. 소유가 끌려가는 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어요. 작은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태경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은 떡볶이는 이미 식어 있었어요. 젓가락을 들었지만 더 이상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소유의 겁먹은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재영과 닮은 듯한 그 모습, 떡볶이를 먹던 모습. 태경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괜찮을까? 분식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태경의 마음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어요. 태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은 떡볶이를 뒤로 한 채 계산대로 향했어요.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골목 입구에 서서 태경은 소유가 끌려간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계속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본 그 소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왜 그 아이가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오후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태경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분식집에서 느꼈던 따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소유의 겁먹은 얼굴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태경은 차가 세워진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집으로 가겠네. 하지만 태경은 차에 오르지 않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행운분식 간판이 아직도 보였어요. 그 간판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감회에 젖어 있던 태경은 고개를 저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출발하겠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차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경은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골목길을 바라보았어요.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올 일이 없겠지. 태경은 조금 전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는 저녁 거리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러나 태경은 몰랐습니다. 그 소녀를 곧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차는 조용히 저녁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태경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분식집 그 소녀의 모습이 맴돌았어요. 떡볶이를 매워하면서도 맛있게 먹던 모습, 외삼촌에게 끌려가면서 보였던 겁먹은 눈빛, 그리고 시계를 들여다보며 엄마를 그리워하던 표정. 태경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차가 크게 흔들렸어요. 기, 급브레이크 소리가 저녁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경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다시 뒤로 젖혀졌어요. 차는 비스듬히 기울어지며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운전기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에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태경은 재빨리 앞을 내다보았어요.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않는 아이. 태경은 서둘러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는 작은 소녀가 앉아 있었어요.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 쥐고 있었어요. 울음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태경이 가까이 다가가자 소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 행운분식에서 봤던 바로 그 소녀였어요. 소유는 놀란 눈으로 태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태경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어둑한 거리 저편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소유의 외삼촌, 박상진이었어요. 상진은 팔짱을 낀 채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쫓아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지도 않고 그저 서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태경은 다시 소유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친 데는 없니? 소유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소유의 무릎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손바닥에도 작은 상처들이 나 있었습니다. 피가 나네. 태경은 조심스럽게 소유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그랑 금속성 소리가 들리며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태경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는 물건, 손목시계였습니다.
태경은 몸을 숙여 시계를 주워들었어요. 이거 내 거니? 태경이 시계를 건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무심코 시계를 본 태경의 손이 멈췄어요. 시계 뒷면에 새겨진 각인.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글자들. YJH 2005년 6월 5일. 태경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이 시계는, 이 각인은 태경과 아내 한정옥은 아들 재현의 20살 생일을 맞아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고른 은색 손목시계. 시계 뒷면에는 특별히 각인을 새겨 넣었어요. 재현의 이름 이니셜 YJH, 그리고 재현의 생일이자 이 시계를 선물한 날인 2005년 6월 5일. 재현은 그 시계를 무척 아끼며 항상 차고 다녔습니다. 엄마, 아빠, 이 시계 너무 마음에 들어요. 환하게 웃으며 시계를 자랑하던 재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틀림없이 재현이의 시계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계가 왜 이 아이 손에 있는 걸까요? 태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유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유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거 제 거예요. 엄마가 준 거예요. 엄마가?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상진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상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태경이 타고 온 고급 승용차를 보고 태경의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눈빛이 번뜩였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상진은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꿔 다가왔습니다. 우리 소유가 다쳤잖아요. 운전기사가 옆에서 대답했어요.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서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네요. 갑자기 뛰어들었다고요? 상진은 과장되게 놀란 척했습니다. 그래도 차가 사람을 조심해야죠. 아이가 다쳤는데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태경은 상진의 속셈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돈을 노리고 있었어요. 태경은 소유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소윤이? 소유는 태경의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태경의 물음에 소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작은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상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소유 엄마예요. 동생은 병으로 죽었어요. 아버지는요? 상진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예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누군지 모른다고요? 네, 동생이 애를 가졌는데 남자가 동생을 버리고 도망간 모양이에요. 무책임한 놈이죠. 아마 유부남이었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상진이 비아냥거리듯 말을 이었습니다. 태경의 뒤에 서 있던 소유의 안색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작은 주먹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어요. 알겠습니다. 태경이 단호하게 상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상진이라고 합니다. 상진이 대답했어요. 그럼 현재 아이의 보호자는 박상진 씨 한 분인가요? 상진은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소유의 유일한 보호자입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태경은 아이의 유일한 법적 보호자가 저런 사람이라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상진은 소유의 다친 무릎과 손을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많이 다친 것 같네요. 치료비는 얼마나 주실 건가요? 태경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상진은 태경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치료비를 요구해 돈을 받으려는 것이지 정말 소유를 데리고 병원에 가려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병원에 가면 태경이 치료비를 내줘도
상진 앞으로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요. 상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습니다. 다니던 병원이 있으니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치료비만 주시죠. 태경은 상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상진의 말투에서 진심으로 소유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돈만 챙기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어요. 태경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상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호자니까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상진은 소유에게 다가가 팔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소유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태경의 뒤로 숨으며 태경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작은 손이 태경의 재킷 끝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소유의 떨리는 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외삼촌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찻길로 뛰어든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다니시던 병원이 있으시겠네요. 태경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상진은 잠깐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집 근처에 병원이 하나 있긴 한데. 그럼 거기로 가시죠. 제 차로 함께 가죠. 상진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원래 계획은 치료비만 받아내는 것이었는데 상황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니, 그냥 치료비만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태경은 상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다쳤는데 병원부터 가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다니시던 병원을 알려주시면 제가 차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상진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돈만 받으려던 속셈이 들킬 것 같았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비를 못 받더라도 저 사람 차나 옷차림을 보니 돈이 많아 보이는데 병원에 따라가면 나중에라도 뭔가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상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죠. 태경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소유를 차로 안내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소유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자리에 앉자 태경은 시계를 소유에게 건넸어요. 소유는 두 손으로 시계를 받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키듯이. 고마워요, 할아버지. 상진도 뒤따라 차에 올라탔어요. 뒷좌석에는 태경과 소유가 앉고 상진은 조수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진의 눈은 차 안을 이리저리 훑어보며 가격을 가늠하고 있었어요. 어느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까?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상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병원을 알려줬어요. 차 문이 닫히고 차는 천천히 출발했어요. 차는 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로등 불빛들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어요. 조수석에 앉은 상진은 고개를 돌려 뒤를 훑어보았습니다. 소유가 태경 옆에 앉아 무릎을 감싸 쥔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소유는 시계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 안에서 시계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태경은 소유의 작은 손이 시계를 꼭 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태경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왜 재현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아이의 아빠는 정말 재현인 걸까요? 태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것. 이 아이에게서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 그러나 태경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날의 우연한 사고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차는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로비는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평일 오후 6시까지 진료. 문에 붙은 안내문이 보였습니다. 상진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굳었어요. 병원이 문을 닫았네요.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네 병원은 보통 저녁에 문을 닫습니다. 태경은 상진을 바라보았어요. 다른 병원을 아시는 곳이 있습니까? 상진은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그는 소유를 병원에 데려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게 다른 병원은 괜찮습니다. 태경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으로 가죠. 제 주치의에게 연락하겠습니다. 태경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원장님. 저 윤태경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잠시 후 태경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시죠.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대학병원을 향해. 상진은 조수석에서 손을 비비적거렸어요. 회장님이라는 말을 들은 이후 눈빛이 더욱 번뜩였습니다. 부자일 거라곤 생각했지만 회장이라니. 주치의까지 따로 있으니 엄청난 부자일 거야. 30분쯤 지나 차는 큰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밝게 빛나는 대학병원 간판이 보였어요. 태경이 먼저 내리고 소유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상진도 서둘러 차에서 내렸어요. 병원 로비에는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의사였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남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 원장님,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어떤 환자인지 말씀해 주시죠. 태경은 소유를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쳤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에 상처가 있어요. 김준혁 원장은 소유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안녕, 이름이 뭐니? 소유요. 소유구나. 어디 한번 볼까? 소유는 진료실로 안내되었고 태경과 상진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은 상진은 계속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병원을 훑어보았어요. 반면 태경은 조용히 앉아 진료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진료실 문이 열렸어요. 김준혁 원장이 소유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소유의 무릎과 손바닥에는 하얀 거즈가 붙어 있었어요. 큰 상처는 아닙니다. 소독하고 연고 발랐습니다. 며칠 지나면 나을 겁니다. 김 원장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이 인사를 하자 김 원장이 태경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깐 제 진료실에서 이야기 좀 나눌까요? 그러시죠. 태경은 상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죠. 김 원장의 진료실로 들어간 태경. 김 원장은 문을 닫고 의자를 권했어요. 회장님, 저 아이와 무슨 관계이십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태경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김 원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인데, 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며칠 입원시킬 수 있을까요? 저 외삼촌에게서 아이를 보호하고 진실을 알아낼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처가 작긴 하지만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가 동의한다면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소유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상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소유에게 다가가 앉으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소유 맞지? 소유는 쭈뼛대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태경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유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여기 병원에 며칠 입원하는 게 어떨까? 무릎 상처도 치료하고 좀 쉬면서 건강도 체크하고. 소유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안 가도 돼요? 그래, 여기 병원에서 지낼 수 있어. 소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좋아요. 외삼촌 집보다는 여기가 훨씬 좋아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소유가 외삼촌 곁에서 얼마나 불행한지. 태경은 소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상진이 태경과 소유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소유를 며칠 입원시키려고 합니다. 태경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상처가 크진 않으나 제 차와 살짝 부딪힌 것 같더군요. 경과 관찰이 필요하니 병원에서 관리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유는 태경의 차와 부딪히지 않았지만 상진은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예상 밖의 말에 당황한 상진의 눈빛이 당황으로 흔들렸어요. 입원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입원비와 치료비는 모두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상진의 입이 닫혔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소유가 병원에 있으면 저 회장이라는 사람이 소유에게 계속 신경 쓸 거야. 그럼 나중에 뭔가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어차피 집에 있어도 귀찮기만 한데 차라리 잘 됐어. 알겠습니다. 상진은 속으로 셈을 마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김 원장이 입원 수속을 도와주었습니다. 소유는 소아병동의 깨끗한 병실로 안내되었어요. 상진은 병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소유야,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소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상진은 어색하게 웃더니 태경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럼 회장님,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진이 복도를 따라 사라졌습니다. 뒷모습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김 원장이 태경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소아과 선생님께 부탁해서 아이를 잘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김 원장님. 김 원장이 떠나고 태경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소유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유야. 태경은 소유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 소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얼굴이 태경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떤 분이셨니? 소유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는 오래 아팠어요. 점점 안 좋아지시더니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눈물이 소유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하지만 소유는 꾹 참으며 눈물을 닦아냈어요. 태경은 소유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작고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 상진 같은 외삼촌 밑에서 자라야 한다니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소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혹시 있니? 태경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름은 몰라요. 소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태경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소유야, 그 시계 말이야. 태경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시계는 엄마가 준 거라고 했지? 네. 소유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셨어요. 소유는 가슴에 품고 있던 시계를 꺼내 들었어요. 은빛 시계가 병실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이게 아빠가 차고 다니던 시계라고 했어요. 소유의 손가락이 시계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아빠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하지만 이 시계를 보면 아빠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태경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재현이의 딸이라면.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소유의 엄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소유야. 태경은 다시 물었습니다. 외삼촌 말고 주변에 다른 어른은 없니? 소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수진 이모요. 수진 이모. 네. 수진 이모는 엄마랑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저한테도 엄청 잘해줘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소유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작아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외삼촌이 수진 이모 만나지 말래요. 수진 이모가 연락해도 받지 말래요. 태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상진이 왜 수진과의 연락을 막는 걸까요? 수진 이모 연락처 알고 있니? 네. 외우고 있어요. 소유가 조심스럽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태경은 핸드폰에 번호를 저장했어요. 소유야, 할아버지가 내일 수진 이모에게 연락해 볼게. 괜찮지? 소유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수진 이모 만날 수 있어요? 그래, 만날 수 있어. 소유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태경도 미소 지었어요. 이제 푹 쉬렴. 할아버지가 내일 다시 올게. 네, 할아버지. 고마워요. 태경은 소유의 머리를 쓰다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태경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저장된 수진의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이 사람을 만나면 진실을 알 수 있을까? 태경은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회장님,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래. 차는 조용히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 태경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아까 적어둔 수진의 전화번호.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태경은 생각했습니다. 재현의 시계를 가진 아이. 재현과 닮은 눈매를 가진 아이. 아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아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태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렁이고 있었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차는 어둠 속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태경은 몰랐습니다. 수진과의 만남이 태경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할 것인지를요. 차는 조용히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 태경은 뒷좌석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내에게 말해야 할까?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운분식에서 만난 소유. 재현과 똑같은 모습으로 떡볶이를 먹던 아이. 그리고 재현의 시계를 가진 소녀. 하지만 태경은 망설였어요. 만약 소유가 재현의 아이가 아니라면? 아내가 헛된 희망을 품었다가 더 큰 좌절을 겪게 된다면? 태경은 아내 정옥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재현이 죽은 후 정옥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예전의 밝은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들의 방문을 열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재현이 죽은 그 순간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확실히 알아본 다음에 태경은 결심했습니다. 먼저 수진을 만나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욱이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여보 왔어? 정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좀 늦었어 그래. 어서 쉬어. 두 사람 사이에 익숙한 침묵이 흘렀어요. 태경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오늘 만난 아이 이야기를.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올라가 있을게.
정옥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래. 정옥이 계단을 오르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태경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경은 일찍 일어나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진 씨십니까? 저는 윤태경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소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유와 아는 사이신가요? 네. 긴 이야기입니다.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시간 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수진 씨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소유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소유를 어떻게 아시게 되셨습니까? 태경은 어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행운분식에서의 만남, 차 사고, 그리고 시계 이야기를. 그 시계는 아들의 20번째 생일을 기념해서 아내와 제가 선물한 시계입니다. 아들의 이니셜과 생일이 시계 뒷면에 새겨져 있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들 이름이 윤재현인가요? 태경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재현이를 아십니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다은이가 재현 씨와 사귀는 사이였어요. 그리고 수진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재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다은이를 정말 사랑했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1년쯤 사귄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재현이 프러포즈했어요. 이번 주에 부모님께 인사하자. 꼭 너를 소개하고 싶어. 다은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재현에게서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재현 씨는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전화도 꺼져 있었어요. 다은이는 기다렸어요. 재현 씨가 연락할 거라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재현의 회사에 전화했지만 직원의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어요. 다은이는 재현 씨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은이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태경은 숨을 멈췄습니다. 다은이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어요. 재현 씨를 사랑했으니까요. 재현 씨가 자신을 버렸어도 재현 씨의 아이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은이는 혼자서 소유를 낳아 키웠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 다은이는 소유를 사랑했어요. 힘들어도 소유 앞에서는 항상 웃었어요. 태경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다 작년 초쯤이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다은이가 배가 더부룩하고 아프다고 했어요. 소화가 안 된다고. 처음에는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됐어요. 복통이 심해지졌지만 다은이는 이를 쉴 수 없어서 그냥 진통제만 먹으며 버텼어요. 수진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보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하지만 다은이는 가겠다고 말만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다은이가 일하다 쓰러졌어요. 응급실로 실려가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난소암이었어요. 그것도 말기였어요. 태경은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난소암은 초기 증상이 애매해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배가 더부룩하고 복통이 있어도 그냥 소화불량이나 과로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고. 다은이는 37이었어요. 너무 젊었죠. 하지만 혼자 버티다 보니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다은이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토하고 몸무게가 계속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소유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금방 나을 거라고. 몇 달간의 조용한 투병이었지만 암은 계속 퍼졌어요. 너무 늦게 발견한 거예요. 결국 다은이는 수진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죽기 일주일 전에 저를 불렀어요. 소유를 잘 보살펴 달라고. 이런 부탁이 염치 없는 걸 알지만 부탁할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했어요. 태경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다은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소유는 재현 씨의 딸이에요. 그리고 회장님의 손녀고요. 태경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주먹을 꽉 쥐더니 태경을 바라보며 단호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재현 씨는 도대체 왜 다은이를 버린 거죠? 다은이가 죽을 때까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죠?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다은이가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고 힘들게 병과 싸우고 결국 죽을 때까지 재현 씨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연락이 안 됐던 겁니까? 다은이한테 왜 아무 말도 없었던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재현 씨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다은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하자고 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라질 수 있는 거죠? 태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재현이는 죽었습니다.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경의 말을 들은 수진의 눈이 커지고 눈빛이 흔들렸어요. 재현이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였어요. 교통사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경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와 아내는 재현이에게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재현이와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재현이가 저와 아내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무척 들뜬 목소리였어요. 재현이는 자세한 이야기는 집에서 하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될 거라곤 몰랐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통사고로 재현이가 사망했다고. 태경은 떨리는 목소리를 흐느꼈습니다. 핸드폰은 사고로 완전히 파손된 상태였어요. 병원에서는 재현이가 지니고 있던 신분증으로 신원을 파악해 저희에게 연락을 했죠. 다은 씨에 대해서는 저희도 몰랐어요. 알 방법이 없었어요. 수지는 멍하니 태경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언제 난 건가요? 수진의 물음에 태경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2015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지더니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다은이가 연락이 끊겼다고 한 게 그쯤이었어요. 저와 다은이가 재현 씨를 오해했네요. 수진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재현 씨는 다은이를 버린 게 아니었네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태경이 무언가를 결심한 표정으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진 씨.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소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태경은 상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유의 외삼촌이라는 박상진 씨는 소유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유의 보호자로 적합하지 않아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유를 돌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애초에 소유를 데려간 것도 다은이의 사망보험금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소유의 법적 보호자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수지는 안타까운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소유를 데려와 키우고 싶습니다. 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유는 재현이의 딸입니다. 저희의 손녀고요. 소유만 동의한다면 재현이가 지키지 못한 아이를 저희가 지키고 싶습니다. 수지는 태경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유의 의사가 제일 중요해요. 먼저 소유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소유가 원한다면 저도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저는 소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은이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태경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경은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태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아내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재현이 남긴 아이, 재현이 사랑했던 사람의 아이, 재현의 피가 흐르는 태경과 정옥의 손녀. 태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재현아, 아빠가 소유를 지킬게. 내가 지키지 못한 아이를 아빠가 꼭 지킬게. 소유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내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차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태경은 천천히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에 정욱이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욱이 고개를 돌렸어요. 왔어? 앉아봐. 할 이야기가 있어. 태경의 심각한 표정에 정욱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경도 정욱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먼저 놀라지 말고 들어줘. 그리고 태경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재현이에게 여자친구가 있었어. 이름은 박다은이야. 재현이는 다은 씨에게 프로포즈했고 우리에게 소개하려 했어.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태경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날 밤 사고를 당한 거야. 정욱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재현이 휴대폰이 파손돼서 다은 씨에게는 연락이 가지 않았어. 병원은 우리에게만 연락했고 다은 씨는 재현이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어.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은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 정욱의 몸이 굳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기로 했어. 재현이를 사랑했으니까. 정말 힘들게 소유를 키웠대. 혼자서.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은 씨는 작년 초에 난소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 증상이 있었지만 병원비가 없어서 진통제만 먹으며 버텼대. 너무 늦게 발견한 거야. 태경이 정욱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했지만 몇 달 후에 사망했어. 정욱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소유는 재현이의 딸이야. 우리의 손녀고. 정욱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태경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알았더라면. 정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태경이 정욱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소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야. 태경은 상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소유를 데려간 것. 소유를 거칠게 다루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소유가 외삼촌을 무서워하는 것. 지금 소유는 병원에 입원시켜놨어. 그 사람 곁에 둘 수가 없었어. 정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우리 손녀가 그런 사람 밑에서. 정욱은 다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한참 후 정욱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여보, 소유를 데려와야 해. 정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유는 재현이의 딸이야. 우리의 손녀고. 그 아이를 그런 사람이 키우게 둘 수 없어.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 생각이야.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라도 소유를 데려올 거야. 정욱이 태경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현이가 지키지 못한 아이야.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해. 태경은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욱의 눈에서 생기가 느껴졌어요. 여보, 소유를 만나고 싶어? 우리 손녀를, 재현이의 딸을 보고 싶어. 내일 병원에 가자. 함께. 그럼. 소유는 재현이를 정말 많이 닮았어. 정욱은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재현이 남긴 아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가족. 그러나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소유를 데려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싸움 끝에 얼마나 큰 행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태경과 정욱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욱은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소유를 위해 준비한 인형과 간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려. 정욱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태경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병원 복도를 걸어 소유의 병실 앞에 도착했어요. 태경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유야, 들어가도 될까? 네, 할아버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유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유는 정욱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태경은 정욱을 가리키며 소유에게 부드럽게 말했어요. 여긴 할아버지 아내야. 소유를 보고 싶다고 해서 함께 왔어. 정욱은 천천히 소유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유를 자세히 보니 정말 재현을 닮았어요. 눈매도, 코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도. 정욱의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안녕, 소유야.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소유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정욱은 소유 옆에 앉아 가방에서 인형과 간식을 꺼냈어요. 할머니가 인형이랑 먹을 걸 좀 가져왔어. 고마워요, 할머니. 정욱은 소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감촉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경은 의자를 가져와 소유 앞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어요. 소유야,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네, 할아버지. 소유 엄마 이름이 박다은이지? 소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소유 아빠 이름은 윤재현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할아버지 아들이야. 소유의 눈이 커지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소유의 친할아버지고 할머니는 소유의 친할머니야. 소유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태경과 정욱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태경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유 아빠는 소유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 소유가 태어나기 전 아빠는 엄마에게 프로포즈를 했어. 결혼하자고 말이야. 정욱도 소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우리한테 소개하려고 했어. 그런데 우리를 만나러 오던 길에 사고가 났어. 태경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교통사고였어. 갑작스런 사고였고 아빠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 소유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휴대폰이 완전히 부서져서 엄마한테는 연락이 가지 않았어. 병원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만 연락을 했고 우리가 소유 엄마를 알았더라면 연락을 했을 텐데 그때 우리는 소유 엄마를 몰랐어. 정욱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유 엄마는 아빠가 사고를 당한 걸 몰랐어. 계속 기다렸지만 아빠한테서 아무 연락도 없었으니까. 엄마는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어. 엄마가 오해한 거예요? 소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아빠는 엄마를 버린 게 절대 아니야. 갑작스런 사고로 어쩔 수 없었던 거야.
태경이 소유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엄마는 그걸 모르고 혼자 소유를 낳았어. 아빠를 사랑했으니까. 아빠의 아이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대.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정말 힘들게 소유를 키웠어. 혼자서 일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소유를 지켰어. 소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사랑했어요? 저를 원했을까요? 정욱이 소유를 꽉 안았습니다. 그럼 아빠는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 그리고 만약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소유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을 거야. 태경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소유를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유를 지킬 거야. 정욱이 소유를 안았습니다. 소유는 정욱의 품에서 흐느꼈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소유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유야, 할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소유는 지금처럼 삼촌과 함께 살고 싶니? 소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삼촌은 싫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태경은 소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지 않겠니? 소유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돼. 천천히 생각해봐. 소유는 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을 친절히 대해준 할아버지,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준 할머니. 처음 본 사람들이지만 이상하게 친근한 기분이 들었어요. 외삼촌 집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소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욱은 소유를 꽉 안았어요. 고마워, 소유야. 정말 고마워. 태경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유야, 그런데 지금은 삼촌이 소유의 법적 보호자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소유를 데려올 거야. 얼마나 걸려요? 태경은 소유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꼭 소유를 데려올게. 그런데 소유야, 할아버지가 소유를 데려오려면 우선 소유가 할아버지 손녀라는 걸 증명해야 해. 그래서 검사를 좀 해야 하는데 괜찮겠니? 소유는 겁먹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파요? 아니야. 전혀 아프지 않아. 그럼 할게요.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소유 양은 윤태경 씨의 친손녀가 확실합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밟을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태경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상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상진은 태경이 누구인지 알아냈어요. 대기업 회장, 그리고 소유가 그 회장의 손녀라니. 상진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건 돈이 되겠는데? 상진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제가 조카를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법적 보호자인데 말이죠. 양육권을 지키고 싶습니다. 상진의 속셈은 뻔했습니다. 소유를 키우면 태경에게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소유가 상속받을 재산도 노릴 수 있었으니까요.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태경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상진 씨는 소유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이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증인석에 섰어요. 박상진 씨가 소유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네. 박상진 씨는 소유를 방치했습니다. 소유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박상진 씨가 소유를 윽박지르는 것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유는 박상진 씨와 있을 때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가면 소유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상진 씨는 술을 마시러 나가고 소유를 혼자 뒀습니다. 그리고 소유 엄마의 사망 직후 사망보험금이 얼마인지 여기저기 캐묻고 다녔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상진이 살던 집의 집주인이었습니다. 소유라는 아이를 자주 봤습니까? 네. 월세가 밀려 찾아갔을 때 소유가 밤늦게까지 혼자 집에 있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집이 지저분했고 술병이 많았어요. 집주인이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박상진 씨는 술을 마시고 소유에게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여러 번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걱정이 돼서 문을 두드렸지만 상진 씨는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상진은 소유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상진 씨는 미성년자인 소유의 보호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소유를 방치하고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따라서 박상진 씨의 양육권을 박탈합니다. 소유의 친조 부모인 윤태경, 한정옥 부부에게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태경은 정옥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상진이 태경에게 다가와 태경을 노려보며 빈정댔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조카를 뺏어가도 되는 겁니까? 돈이 많으시니 좋으시겠네요. 태경은 상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소유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아끼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소유를 키울 자격이 없어요. 태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정옥 역시 상진을 조용히 쳐다보고는 태경의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드디어 소유를 데리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유를 만나러 갈 시간이었어요. 과연 소유는 새로운 곳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태경과 정옥은 소유를 데리러 병원에 갔어요. 소유야,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소유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현관을 나서자 따뜻한 햇살이 소유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며칠 동안 병실에만 있었던 소유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소유야, 차에 타자. 태경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는 크고 깨끗했어요. 가죽 시트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소유는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았어요. 정옥이 옆에 앉으며 소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전벨트 해줄까? 제가 할 수 있어요, 할머니. 소유는 스스로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넓은 도로를 달리자 양쪽으로 가로수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에 나뭇잎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어요. 바람에 나뭇잎 몇 개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소유는 창밖을 계속 바라보았어요. 차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공원에는 그네를 타는 아이들, 벤치에 앉은 할머니들,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연못에는 오리들이 떠 있었습니다. 소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무서운 외삼촌 집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가는 거였어요. 혼자 있지 않아도 되는 집, 무서운 외삼촌이 없는 집. 햇살이 차창을 통해 들어와 소유의 무릎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소유는 그 따뜻함이 좋았어요. 소유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더니 멈췄습니다. 다 왔어, 소유야. 태경이 말했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정옥이 먼저 내려 소유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유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앞에 큰 집이 있었습니다. 2층짜리 집이었어요. 하얀 벽에 갈색 지붕. 집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꽃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빨간 장미, 하얀 국화, 노란 코스모스. 바람이 불자 꽃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소유는 고개를 들어 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층 창문에 하얀 커튼이 보였어요. 창문이 크고 많았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반짝였어요. 어때, 소유야? 우리 집이야. 정옥이 소유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소유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외삼촌 집은 좁은 원룸이었어요. 부엌, 방, 화장실이 다 붙어 있는 작은 집. 항상 어둡고 냄새하고 지저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달랐어요. 크고 밝고 예뻤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소유가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소유 집이야. 태경이 소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유는 다시 집을 바라보았어요. 정원의 꽃들, 하얀 벽, 큰 창문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예쁜 집에서 살 수 있다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향기가 났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기. 소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들어가자, 소유야. 정옥이 소유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따라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계단을 하나, 둘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소유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어요. 정원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 소유는 생각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소유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소유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거실은 정말 넓었습니다. 큰 소파가 있었고 소파 앞에는 낮은 테이블이 있었어요. 벽에는 큰 TV가 걸려 있었습니다. 창문이 커서 햇빛이 가득 들어왔어요. 밝았습니다. 너무 밝아서 소유는 눈이 부셨어요. 태경이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소유 방은 2층에 있어. 올라가 볼까? 소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계단에는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밟을 때마다 폭신한 느낌이 났습니다. 여기가 소유 방이야. 소유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방은 소유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예뻤습니다. 창가에 작은 책상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스탠드와 공책, 색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옆에는 침대가 있었어요. 분홍색 이불이 깔린 침대. 침대 위에는 작은 곰 인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선반이 있었고 선반에는 그림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창문도 컸습니다. 창문 밖으로 정원과 하늘이 보였어요. 마음에 들어? 정옥이 물었습니다. 소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소유는 천천히 침대에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이불을 만져보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곰 인형을 집어들었어요. 포근했습니다.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보였어요. 하늘은 맑고 파랬습니다. 소유야, 배고프지? 할머니가 밥 해줄게. 정옥이 소유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뭐 먹고 싶니? 소유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소유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떡볶이요. 소유가 작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떡볶이. 할머니가 맛있게 해줄게. 소유는 곰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밝은 방, 따뜻한 이불, 부드러운 곰 인형, 그리고 옆에 있는 할머니. 소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소유는 그 따뜻함 속에서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소유가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 6시.
정옥은 눈을 떴어요. 10년 동안 정옥은 늦게까지 잠을 잤습니다.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아들이 죽은 후 모든 것이 의미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정옥은 침대에서 일어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켰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장본 재료들이 가득했어요. 달걀, 시금치, 두부, 미역. 정옥은 미소 지으며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붙였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노란 달걀이 익어가는 모습이 예뻤어요. 냄비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어요. 밥솥에서 밥 짓는 소리가 났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가 퍼졌어요. 정옥은 식탁을 차렸습니다. 밥그릇 3개, 국그릇 3개, 반찬 그릇들. 10년 만에 다시 차리는 세 사람의 식탁. 좋은 아침이야. 태경이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아침 다 됐어? 응. 소유 깨우고 올게. 정옥은 2층으로 올라가 소유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유야, 일어날 시간이야. 네, 할머니. 소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소유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아직 조금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머리 묶어줄까? 네. 정옥은 소유를 앉히고 빗으로 머리를 빗겨주었어요. 부드러운 머리카락. 어린 시절 재현의 머리카락도 이렇게 부드러웠습니다. 정옥은 소유의 머리를 2갈래로 묶어주었어요. 자, 다 됐다. 예쁘다. 고마워요, 할머니. 두 사람은 함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식탁에는 따끈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앉아, 소유야.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맛있겠다. 태경이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소유야. 정옥이 소유의 밥그릇에 밥을 담아 주었어요. 소유는 숟가락으로 밥을 한 입 떴습니다. 따뜻했어요. 미역국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구수하고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할머니. 그래, 다행이다. 정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 마시는 소리.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옥은 소유와 함께 현관으로 갔습니다. 소유는 신발을 신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소유는 정옥과 함께 차에 타고 학교로 향했어요. 새로 전학 온 학교는 집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차가 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소유는 차에서 내리며 씩씩하게 말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소유야, 다녀와. 할머니가 3시에 데리러 올게. 정옥이 웃으며 소유를 배웅했어요. 네, 할머니. 다녀올게요. 소유는 차에서 내려 학교 안으로 걸어갔어요. 교문을 들어서며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정옥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소유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후 3시, 정옥은 학교 앞에서 소유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소유는 학교 정문 앞에 서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학교 앞에서 소유를 기다려주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어요. 학교 앞에 엄마가 데리러 오는 다른 친구들을 보며 부럽고 슬펐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소유에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어요. 소유의 마음이 간질거렸어요. 할머니. 소유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뛰어왔습니다. 정옥이 소유를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소유야, 학교 어땠어? 재밌었어요. 차에 탄 소유는 신나게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 사귄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숙제 이야기. 정옥은 소유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소유는 식탁에 앉았고
정옥은 우유와 쿠키를 내왔어요. 숙제 있어? 네, 수학 문제 풀어야 돼요. 그럼 숙제 먼저 하자. 할머니가 도와줄게. 두 사람은 함께 거실로 갔습니다. 소유는 가방에서 공책과 연필을 꺼냈어요. 정옥은 소유 옆에 앉아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경이 퇴근했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소유가 정옥과 함께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래. 뭐 하고 있었니? 거실에서 그림 그리고 있어요. 태경은 소유와 함께 거실로 갔어요. 테이블에 소유가 그리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소유야, 뭘 그린 거니? 할아버지, 우리 집이에요. 소유는 그림을 들어 보여주었어요. 집과 꽃들, 그리고 행복하게 웃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속 웃고 있는 세 사람을 본 태경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잘 그렸네. 태경은 소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태경이 소유에게 물었습니다. 소유야, 이번 주말에 놀이동산 갈래? 놀이동산이요? 소유의 눈이 반짝였어요. 소유는 놀이동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면 소유가 가고 싶은 곳 있으면 거기로 가자. 소유는 고개를 격하게 저으며 대꾸했어요. 아니에요. 저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정옥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어두워진 하늘. 태경이 옆에 앉았어요.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응. 재현이는 이제 가고 없지만 우리에게 소유를 남겨주고 갔어.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행복해지자.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산책 가요. 소유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가자. 세 사람은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이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경이 소유의 오른손을 잡았고 정옥이 소유의 왼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기 보름달이에요. 소유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둥근 달이 떠 있었어요. 예쁘다. 정옥이 말했습니다. 놀이공원 가면 솜사탕도 먹을 수 있어요? 소유가 신나게 물었습니다. 소유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타고 싶은 놀이기구 다 타자. 태경이 대답했어요. 회전목마 타고 싶어요. 그리고 바이킹도. 그래, 다 타자. 세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소유의 웃음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맑고 밝은 소리. 외삼촌 집에서 소유는 웃지 못했습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무서워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소유는 웃을 수 있었어요. 마음껏. 정옥도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 재현이 죽은 후 정옥은 웃는 법을 잊어버렸었습니다. 하지만 소유가 왔어요. 그리고 정옥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죽지 못해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재현은 소유를 남기고 갔습니다. 재현의 딸, 다은이 목숨 걸고 지킨 아이. 그 아이가 이제 그들 곁에 있었어요. 태경과 정옥, 소유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람.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 위에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소유가 말했습니다. 응? 저 정말 행복해요. 소유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정옥은 소유의 손을 꽉 쥐었어요. 태경도 소유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도 행복해, 소유야. 정옥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세 사람은 계속 걸었어요. 웃으며 손을 꼭 잡고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새로운 가족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